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박수진이고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오늘 라이크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나서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일본 역사를 거의 몰라요. 그렇죠. 그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역사에 조금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본 하면은 우리는 그 일본과 어떤 그 충돌이 있었던 지점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죠. 예를 들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그 당시 모습, 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 외에는 모르죠.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역사를 활용할 건가라는 문제에서 볼 때는 약간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솔직히 일본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른다면은 침략을 했던 어떤 목적이 있었고 자기네들 정치적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했는가, 그리고 결국 그 패망 이후에 그 영향은 사실 한국에게는 독립으로도 왔지만 일본 자체에도 어떤 큰 영향이 미친 사건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거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나 전후에 일본이라는 거를 빼놓고는 얘기를 못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일본을 적으로 만들어 놓고 역사를 서술하면 무척 간단하고 이해가 편한 그런 서술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일본의 근현대 교과서에는 우리나라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을 볼 때마다 만감이 교체하죠. 예를 들어 백제 때는 한문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더니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하더니 또 한국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큰 발전을 보여서 우리를 업신여겨 막 복잡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로 순진무구하게 한국에 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순진무구하게 한국 불고기 김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격차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냥 생각지 못했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패망이라고 하는 1945년 8월 15일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일본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은 사실은 이제 1850년대 페리 제독이 일본을 이제 개항시키면서 어떤 서구 열강 그 당시 이제 제국주의로 막 발전하려고 했던 유럽이나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한 거의 근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변화를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발전의 과정에서 전쟁이라는 어떤 방식을 주요한 발전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서 이제 그게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했고 그게 이제 결국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 패망이라는 결과로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좀 공부를 해야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결국 이게 또 일본에게 독이 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독이 됐던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아야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일본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접근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이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네, PD님은 많이 기다리셨죠. 계속 저희 라이크 역사 시작한 이후로 거의 2번에 1번, 3번에 2번은 계속 일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거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애국지사의 모습들을 봤으니까요. 슬픈 역사들이었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빛을 보는 그런 습관이 왔으니까 그렇죠. 해방 광복이라고 하는 시기니까요. 아마 오늘 방송은 들으시는 분들도 좀 새로운 얘기, 몰랐던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보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크 역사 9회는 일본의 침략과 패망의 과정을 천천히 들어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배워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하면 계속 말했던 것처럼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체 일본이란 나라는 왜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교과서적인 해설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근대 국가 체제를 만들죠. 근데 근대 국가 체제라는 거는
법이나 또 제도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근대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확산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 공장을 들여와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새롭게 공장을 짓고 하는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싸게 원료를 사고 또 그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아무리 이제 일본이 후발 그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들고 파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기가 조금만 악화가 되면은 결국은 상당한 위협을 겪게 되죠. 그럼 그 위협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싼 자료를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도 그런 어떤 불공정한 교역을 허락하지 않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경쟁 국가들도 그거를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전쟁은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1894년 청일전쟁 때 일본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전쟁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인데 전쟁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청나라로부터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로 산업이 대단히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가 겪어야 될 뭐 경제, 과학의 대부분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쟁의 효과가 상당히 큰데 더불어서 이제 경제적인 그 부양 효과도 상당히 크거든요. 다만 이제 그걸 회수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되는데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그걸 회수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경기가 불안할 때 때에 따라서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진 몇 번의 전쟁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수의 전쟁에서 그런 효과를 봅니다. 예를 들어 러일 전쟁이라든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본하고는 어떻게 보면 견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다른 나라들은 견줄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일본이 확보하게 되죠. 그다음에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전쟁도 단기간에 있어서는 일본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은 늘 일본에게 승리를 갖다 주고 영광을 갖다 주고 부귀를 갖다 주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1894년이나 1904년 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 일본의 확장을 얘기를 하는 거였다면 1931년부터의 전쟁은 일본이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제 벌였던 전쟁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사정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하게 일본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과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일본은 어느 나라랑 대체 어떤 전쟁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여러 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이제 초반에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이제 일본으로 볼 때는 그 한반도나 아니면은 요동 그다음에 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중국 북부 지역 포함해서 만주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실제로 자신의 영토 내지는 어떤 중요한 근거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벌인 전쟁이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으로 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37년에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국은 중국의 국민당 정부, 장개석 정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이 결국은 일본을 어떻게 보면은 올가매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1931년부터 1937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본은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일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은 압도적인 화력, 그다음에 이제 훈련된 군대를 통해서 6개월 만에 그 당시 장개석 정부의 수도였던 남경, 난징이죠. 지금 이제 베이징이 도지지만 그때는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가 그 남경이었거든요. 남경을 6개월 만에 확보를 해요.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는 이 전쟁은 이겼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중국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일본이 이겼다고 하는 거기는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몇 개의 점만 확보한 거지 면을 확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의 인구가 거의 뭐 6억, 7억 이럴 때인데 6억, 7억 이럴 때인데 몇백만의 그 일본군이 들어와서 중국을 점령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중국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연합군 쪽에서 볼 때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애들이 결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계속 군수물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군수물자가 필요한데 그 당시 군수물자라고 하는 게 고무, 그다음에 철강, 석유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중국 화북 지역에서 상당 부분은 뺏어낼 수 있었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눈을 돌리니까 어디냐면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네는 누구가 지금 지배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들과도 사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은 여러 면에서 서구 열강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라고 미국이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볍게 거부를 하고 동남아시아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미국은 설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겠어. 네. 일단 물리적으로 너무 멀고요. 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전진 기지나 아니면 영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하와이인데 네. 하와이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까지 공격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그거를 실천에 옮기죠. 그게 이제 1941년부터 시작된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만주사변에서 중국을 또 침략한 전쟁이 결국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은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전쟁을 물고 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동남아시아 쪽을 다른 열강들이 갖고 있었는데 일본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 뺏은 거네요. 식민지를 그렇죠. 뺏은 거네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전승국에 포함이 됩니다. 그 산동반도 일대에 있었던 독일 조차지를 일본이 가져가죠. 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일본으로 볼 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거를 뺏으려고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상당히 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미국, 영국이에요. 네. 그런데 마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탈리아나 독일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독일의 식민지는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하고 손을 잡고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의 3대 주축국.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 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혼자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주요 전선이 유럽 쪽에 박혀 있고 대서양 쪽에 있다면은 이쪽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동맹을 맺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셋이 또 동맹이 깨진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은 동맹을 맺었지만 같이 싸운 적은 없어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솔리니랑 히틀러는 같이 전쟁을 했지만 네. 일본은 저쪽에서 이제 전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서구 열강이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는 전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미국의 외교적인 정책도 있었는데 미국은 뜻밖에도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가능하면 끼지 않겠다예요. 나는 안 끼겠다. 네. 그 대신 물건을 팔겠다. 팔겠다. 이 논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무너지거나 동남아시아가 무너지는 거는 미국의 정책 방향하고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본을 불러서 협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아시아에 있는 어떤 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일본이 빼앗아 간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지금 중국에서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데 동남아시아 전선을 확장을 안 한다면 전쟁을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은 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밑에서는 또 다른 네.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뜻밖의 제안이 나오는 거죠. 미국을 선제 공격하자라는 얘기가 육군에서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육군 대장이면서 나중에 이제 전범으로 가는 도조 히데키가 이 얘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해군에서는 못한다. 라는 게 나왔던 거죠. 육군하고 해군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육군은 별다른 자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총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해군은 기름, 쇠가 없으면은 이건 전쟁을 못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이쪽에 전략 분석가들이 보고 또 이제 일본의 그 당시 군인들이 단순한 군인들이 아니라 상당한 지식인들이 많았거든요. 경제학을 전공한다든지 이런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딱 봤을 때 미국이 10이고 일본이 1이에요. 모든 생산량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중국 전쟁에 대한 제한으로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타격을 받았는데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그 금수 조치는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철이나 석유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전쟁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땐 계속 손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손실을 메워 나가면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는 전쟁이 안 된다. 그래서 해군 쪽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해군 쪽에서 반대를 했는데 육군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동남아시아를 다 묶어서 금수 조치를 내리면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이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로 그 논리를 내세우니까 그럼 이쪽에서 그럼 전쟁을 하겠다. 라는 방식으로 방향을 틉니다. 해군 쪽에서. 해군 쪽에서 방향을 트는데 그럼 조건이 있다는 거죠. 빨리 끝낸다. 전쟁을 빨리 끝낸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뭐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그렇죠. 쏟아붓는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만 기습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진주만 기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미국은 꿈도 꾸지 못해서 그렇죠. 못했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무모한 전쟁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자신감이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일본 육군이 볼 때 무모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전력이 미국 해군하고 일본 해군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 그 당시 일본 해군은 10대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진주만 공격에 투입했던 항공모함도 한 4대 정도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가장 큰 해전이라고 하는 미드웨이 해전에는 무려 6대 항공모함을 출항을 시키거든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더군다나 미국에 없었던 가장 큰 전함이 이제 그 당시에 건조가 되고 있었죠. 그 야마토함이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전력에서 미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전쟁을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해군이 봤던 거는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유지에서 이제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육군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현상은 이길 수 있다. 근데 해군은 지금은 이기지만 나중에는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갔던 거였고 사실은 육군의 이 해군의 생각은 미국의 생각이기도 했죠. 딱 놓고 보면은 그렇죠. 숫자는 비슷하지만 물론 대서양에서 이제 또 나머지 반의 부대가 있긴 하지만 숫자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쟁은 얘네들이 오래 못하지. 이미 얘네 무기 금수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석유나 아니면 철의 금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럼 전쟁이 탁 터졌을 때 그들의 생각처럼 압도적이게 이기지 못했겠네요. 미국이 일본을. 당연하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진주만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진주만 폭격이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일본하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협상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화가 더 난 거죠. 위로는 협상을 하면서 밑으로는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보복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의 이제 그 전투가 일어났는데 미드웨이 해전이 이제 1942년 6월달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2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어요. 한 번은 미국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나 화가 나서 항공모함에다가 해군기가 아니라 육군기를 싣고 가요. 근데 육군기는 이게 이륙은 하는데 돌아오질 못해요. 워낙에 원래는 비행기들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군기라는 거는 한 몇천 킬로씩 가는 거고 해군기는 아무리 빨리 가야 400킬로, 500킬로 이렇게 가요. 얘네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가장 자기네가 이제 큰 항공모함에다가 이륙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륙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게 되니까 이걸 싣고 갑니다. 실을 때 얘네들이 못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는 더 기니까. 그래서 크레인으로 다 하나씩 올려요. 그래갖고 이제 가장 일본 가까운 데 가서 폭격기를 16대를 띄웁니다. 그 일본 쪽에서 볼 때도 항공모함이 미국에서 접근하는 게 확인이 됐지만 설마 그렇게 먼 거리에서 넘어올 수 있는 비행기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일본 본토에다가 폭격을 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인솔했던 지휘관의 이름이 두리틀이라고 해서 두리틀 폭격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쟁은 전 세계 해양 전쟁사를 바꿔놓은 전쟁인데 배와 배가 싸우는데 배와 배는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공모함이 붙어서 서로 함재기가 공격을 하니까 비행기가 서로 상대방의
항공모함을 먼저 발견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이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전에 이제 최초가 되는데 이게 그 미드웨이 해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산호해 네.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쌍방의 항공모함에서 함재기가 떠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미국은 전쟁 방향을 앞으로는 항공모함 중심이 되겠구나 그래서 항공모함을 전략적으로 올리고 일본도 아직 전함은 무너졌지만 항공모함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둘 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아까 그 두리틀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볼 때는 지금 필리핀 바깥쪽에 걸쳐져 있었던 그 선을 조금 더 하와이 쪽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전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미국이 이제 일본의 암호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던 공간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로 넘어가는 데 있죠. 거기 이제 알류산 제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제도가 만약에 함락이다면은 사실은 아메리카 쪽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일본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간에 있었던 미드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거리가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으니까 기껏해야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4대 5대인데 그걸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뭐냐를 하는데 이제 거짓 정보를 흘려서 미드웨이로 들어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자기네가 지금 미드웨이를 공격한다는 거를 미국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력 부대를 다 이끌고 총 그때 이제 10대 항공모함 중에서 이미 이제 움직일 수 없는 2개는 빼고 그래서 2대는 북쪽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6대는 미드웨이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는데 초반 전투에서는 공중전이 중심이 되는데 이제 그 당시 그 비행기가 일본이 조금 앞섰던 것 같아요. 제로센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앞선 전폭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만 그 미국은 일본의 모든 작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항공모함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무려 4척의 항공모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미드웨이 해전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전력 상황이 역전이 완전히 되게 되면서 태평양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일본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전쟁은 대체로 이제 일본을 지키는 방어선 중심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미국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일본을 지키는 방어선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이제 45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미국이 일본의 총 공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선이 계속 일본 쪽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일본은 나름대로 그 압박감에 있을 것 같고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죠. 일본 본토가 폭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은 아마 이제 우리가 느꼈던 공포감하고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식민지를 겪으면서 2차 세계대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대규모의 폭격을 통해서 사상자가 났던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주요 도시들이 폭격을 당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이제 전쟁의 공포가 심어진 거는 대체로 이런 어떤 1944년부터 있었던 일본 본토 공습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공격으로 50만 명이 죽는데요. 일본에서. 그리고 1,500만 명이 이재민이 생긴다니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공포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때 폭격이 있을 때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폭격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주요 도시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폭격의 어떤 위험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이제 계속 안팎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전쟁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안으로는 국가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국가가 선택할 부분은 뭐냐면 전쟁을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 육군과 해군의 견해가 약간 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국가와 어떤 그 전체 사회에 대한 어떤 반역 행위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집단 비이성의 상태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전쟁에 특별한 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1945년 초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그 고민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본토 공습이 있은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 전쟁 이길 수 없겠다라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본사 여행이란 책 약간 나오긴 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전쟁을 마무리했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범의 책임에서 천황을 어떻게든 빼기 위해서 전쟁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고 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전쟁에서 일본의 그 패전이 거의 확실해진 거는 한 4월부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일본 쪽에서 협상을 벌였던 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천황 체제를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연합군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켜왔던 큰 힘이 천황제라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용납해주고 전쟁을 끝낸다라는 거는 전쟁을 끝내지 않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쟁의 국면은 이상한 국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됐지만 패전 이후의 모습을 고민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가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그 특정 집단, 특정 집단 내지는 어떤 천황 체제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 이끌어가는 방식에 놀라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끌려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약간 이 사람들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약간 광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 것일까? 그렇죠. 그래서 미군이 그 태평양의 섬들을 점령해가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판에 이제 점령을 했는데 군인들이 이제 포로로 했으니까 이제 포로 수용소로 넣잖아요, 일본군을. 그런데 일본 민간인들이 미군이 들어왔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자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모습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체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천황이 있어야 일본이 있다라는 묘한 논리가 이때 이제 그 전쟁 중간에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드러났던 게 옥새 작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옥이 산산이 부서질지언정 결코 항복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됩니다. 지금은 뭐 일본의 하나의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보지만, 하나의 어떤 개인 그다음에 인간으로 바라볼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라는 걸 놓고 보면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제가 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죠. 오에 겐자부로의 말의 정의라는 에세이인데요. 이 책 에세이 중에 하나가 미국이 오키나와를 점령하면서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자결을 명령하거든요. 오에 겐자부로가 그 일본군이 주민들에게 자결을 강요했다라고 썼더니 나중에 그 일본 우익에서 강요한 적 없다, 그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였다, 소송을 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에 겐자부로가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소송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일본의 국민들, 일본 사람들조차도 전쟁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계속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고 전쟁을 지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구조를 좀 한번 너무 미스터리하면서도 밝혀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황제가 결국은 그 2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천황제를 존속시키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천황이었던 히로히토가 인간 선언을 하죠. 난 신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그게 이제 그걸 듣고 또 일본 사람들이 좌절했다는 거죠. 신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과 어떤 뭐랄까요, 지식의 영역에서 존재가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고 경제학에 정통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선을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체제를 신봉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망가뜨렸느냐. 결국은 그게 전쟁이라는, 또 그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이제 일본이 쫓겨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 아까 옥새 작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옥새 작전 때문에 일본은 미국한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미국은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천황제 존속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천황제는 인정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던지면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일본의 저항이 미국으로 볼 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전세는 끝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섬에 올라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같은 데서도 엄청난 거의 10만에 가까운 그 미군이 피해를 입고 이오지마 같은 데서는 거꾸로 미군의 피해가 더 컸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저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폭격을 하긴 하지만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파악한 거는 100만 명 이상의 미군이 더 피해를 입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쟁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더 이상 없다면은 그래도 밀고 나가야겠지만, 근데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게 원자폭탄이었거든요. 이 원자폭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이제 전쟁 막바지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원자폭탄에 대한 준비는 미국 쪽에서만 했던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일본 쪽에서도 준비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뭐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는 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먼저 그 원자폭탄 카드를 꺼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45년 이제 8월 6일 날, 9일 날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 8월 6일하고 8월 9일에 이 그 원자폭탄에 의한 충격은 아까 이제 도쿄 폭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단지 하나가 떨어졌는데 즉사가 뭐 4만에서 8만 명. 그다음에 이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까지 하면은 각각 도시당 16만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만약에 몇 군데 더 맞으면 버틸 수 없겠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두 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8월 말, 9월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연차로 잡았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볼 때는 저 폭탄의 위력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더 끌어가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뜻밖의 사건이 일본으로 볼 때 벌어지는데 8월 8일 날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니까 이제 이건 문제가 더 커진 거죠. 미국은 멀리서 이제 계속해서 싸워왔지만 소련은 잘 아시겠지만 1905년 러일 전쟁 이후로 또 그 전에도 늘 조선 또는 중국 이권을 놓고 다퉜던,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존재에 변형된 게 소련이잖아요. 심지어 그 레닌의 혁명 이후 소련이라는 존재는 더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황제를 가장 인정하지 않았던 게 사회주의 세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련이 전쟁에 참여한다? 이거는 뭐 무조건 항복, 천황제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나중에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일본군에 대한 처우에서 그런 방식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련의 참전은 일본으로 볼 땐 대단히 큰 충격이었고, 더 이상 소련이 넘어오게 해서는 자신들이 전후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은 10일 날, 이제 8월 9일 2차 원자폭탄이 터진 10일 날 히로히토가 내각회의에서 그러니까 항복을 확정을 짓고 8월 15일 날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나긴 전쟁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 항복을 했다고 모든 게 선명하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쯤에 이제 그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광복군이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일본이 또 항복을 했다면은 한반도가 분할되는 거를 막았을 텐데 가장 안 좋은 시기였죠. 그러니까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뭔가 역할을 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한반도의 문제도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벌어지게 됐던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한반도에 일본군이 30만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연합군으로 볼 때는 이 일본군의 무장해제 문제가 그 당시 이제 전선으로 펼쳐졌던 모든 곳에서 주요한 이슈가 됐는데, 결국 한반도에 있는 그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남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되면서 결국 분단의 단초를 만들어놨다는 점에서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항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책은 그
하정문 작가의 일본사 여행이라는 책의 패전과 천황제라는 챕터인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노에 후미마루가 원하던 패전 처리의 포석은 종전의 조서에서도 교묘하게 안배되었다. 쇼와 천황은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정을 위해 전쟁을 했으며 타국의 주권을 해치고 영토를 침략하는 것은 원래 짐의 뜻이 아니라며 전쟁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내놓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8월 9일 어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걸 보면 이들은 계속 그 자신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자신의 전쟁을 했던 걸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결코 전쟁에서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일본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 볼 때도 참 어려운 문제죠. 미국으로 볼 때도 일본은 사실은 그 진주만 공격 이후에 용납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본인은 아니었지만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일어난 그러니까 폭격이 이루어진 2시간 뒤에 선전포고가 이루어져요. 미국 사람들로 볼 때는 얘네들은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무력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이제 천황제 폐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군수 물자를 만들던 재벌 해체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천황제를 용인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쪽에서 뭔가 자기가 손을 덜 쓰고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천황제 용인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벌 해체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5년 뒤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 군수 물자를 급하게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일본의 재벌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본이지만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 뭐 소련과의 어떤 대립 관계, 그다음에 한국 전쟁에서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일본의 어떤 부활을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과 일본 쪽에 각각 전범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범죄라는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지만 실제 전범 재판이 있는 건 2차 세계대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뉘른베르크하고 도쿄에서 전범 재판이 일어나는데 이제 뉘른베르크 쪽에서는 12명의 전범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도쿄 재판에서는 7명이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큰 차이가 없지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은 독일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그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아시아 쪽은 그럴 어떤 여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우리는 친일파 처단을 못하고 중국은 이제 국공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나라의 어떤 지금 운명을 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은 자연스럽게 전범 재판이나 뭐 범죄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주변에서 압박을 받을 계기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독일은 분할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일본은 그대로 있고 생뚱맞게 한반도가 분할이 되는 묘한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일본으로 볼 때는 그 자신이 일으켰던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벌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독일이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위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독일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독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은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힘이 딸렸고 실제로 전쟁을 했을 때 물론 독일에 의해서 한번 일시적으로 패하긴 했지만 대체로 유럽에서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아시아 쪽은 일본의 독주였단 말이죠. 이제 독주였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침략 행위로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전쟁 양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진출로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때 힘이 강했고 니네 힘이 약했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볼 때 일본이 다시 힘이 강해진다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관점을 갖게 되니까 결국 일본의 정치 체계에 현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뭐 요즘 일본의 아베 정권을 보면은 제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이 전수박이 원칙을 폐기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네.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다시는 일본이 전력을 갖지 않아야 된다, 전투력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 항공모함이 없습니다. 네. 예,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게 하니까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전투함만 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무장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 만들어 놓은 헌법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이미 벌여놓은 전쟁의 어떤 죄가 때문에 그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나라는 군대를 갔는데 왜 자기는 군대를 못 갔냐. 그리고 다른 나라는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격을 못 하느냐. 공격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헌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보통 국가였던 사람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뭐 전자팔찌 같은 거 네.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채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그런 죄를 저지르면은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도 죄를 저질러서 또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아 내가 이게 있으니까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 또 주변에서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좀 피해야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또 이제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아 내가 저런 죄를 저지르면 저렇게 심각한 벌을 받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일본이 볼 때 일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행동하는데 뭐가 불편하고 뭐가 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네. 지금도 이 중국이 사실은 규모는 크다고 하지만 삶의 질로 놓고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뭐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집단 자위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3국의 군대를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베가 얘기하는 보통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국가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허구가 얼마나 큰 건지 그들이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뭘 하든지 막을 일이 없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에서 군대 갖는다고 뭘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 나라를 지킬 군대를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작전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일본이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산다. 막 뭐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돼서 힘들고 일본 국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아,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닌가. 또 이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게 정치를 넘어서서 어떤 전쟁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아시아의 어떤 평화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라이크 역사 9회 일본의 패망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쯤 전쟁 얘기는 사실 뭐 그냥 얘기 들으면 되게 흥미진진하거든요. 왜? 저 전쟁 얘기는 늘 흥미진진하죠. 네. 하지만 또 전쟁의 실제 모습을 더 가까이 들어가면 또 이것만큼 비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오늘 뭐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약간 활극 같은 느낌도 있었겠지만 결국 전쟁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일본의 역사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다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라이크 역사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시즌 1의 마지막 회가 됩니다.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시즌 2 있나요?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기대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네, 저희 다음 주제의 마지막 주제는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둡고 심겨운 순간들을 지나온 한국 근현대사가 결국 어떤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될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라이크 역사 9회 일본의 패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